제4과 가족, 그리고 식구. 한국에서는 가족을 가리킬 때 가족이라는 말 대신 식구라는 말도 사용한다. 가족이 혈연에 의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식구는 한 집에서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을 뜻한다. 한 집에서 밥을 먹는 사람이라는 의미인 식구가 가족의 구성원을 가리킬 때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 사람들이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로 함께 밥을 먹는 것은 단순히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족들은 함께 식사를 하는 과정을 통해 정서적인 안정감과 가족과의 유대감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직장과 학교 등에서 바쁜 일상을 보내는 한국인들은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는 횟수가 줄어들어 현재는 일주일에 2번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한 집에 살면서도 가족이 식구가 되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한국에서는 가족을 가리킬 때 가족이라는 말 대신 식구라는 말도 사용한다. 가족이 혈연에 의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식구는 한 집에서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을 뜻한다. 한 집에서 밥을 먹는 사람이라는 의미인 식구가 가족의 구성원을 가리킬 때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 사람들이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로 함께 밥을 먹는 것은 단순히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족들은 함께 식사를 하는 과정을 통해 정서적인 안정감과 가족과의 유대감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직장과 학교 등에서 바쁜 일상을 보내는 한국인들은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는 횟수가 줄어들어 현재는 일주일에 2번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한 집에 살면서도 가족이 식구가 되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제4과 가족의 힘. 1973년 8월 3천여 명의 사람들이 휴가를 즐기고 있던 영국의 한 호텔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50여 명이 사망하고 40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영국 최대 화재 사건 중 하나인 이 사건을 분석한 한 심리학자는 위기 상황에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대해 연구를 했고 흥미로운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위기 상황에서 혈연 관계인 사람들이 대부분 살아남은 것과 달리 친구나 연인 등 그 밖의 관계인 사람들은 4분의 1만 무사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위기 상황에서 두 그룹이 보여준 행동이 매우 달랐기 때문이다. 먼저 가족이 아닌 사람들은 불이 나자 흩어져서 각자의 생존을 위해 무작정 탈출을 시도했다. 하지만 가족들은 불이 난 상태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먼저 떨어져 있는 가족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가족을 찾은 후에는 서로 힘을 모아 탈출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가족이 위기 상황에서도 놀라운 대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를 버리지 않고 버림받지 않을 것이라는 서로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1973년 8월 3천여 명의 사람들이 휴가를 즐기고 있던 영국의 한 호텔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50여 명이 사망하고 40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영국 최대 화재 사건 중 하나인 이 사건을 분석한 한 심리학자는 위기 상황에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대해 연구를 했고 흥미로운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위기 상황에서 혈연 관계인 사람들이 대부분 살아남은 것과 달리 친구나 연인 등 그 밖의 관계인 사람들은 4분의 1만 무사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위기 상황에서 두 그룹이 보여준 행동이 매우 달랐기 때문이다. 먼저 가족이 아닌 사람들은
불이 나자 흩어져서 각자의 생존을 위해 무작정 탈출을 시도했다. 하지만 가족들은 불이 난 상태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먼저 떨어져 있는 가족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가족을 찾은 후에는 서로 힘을 모아 탈출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가족이 위기 상황에서도 놀라운 대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를 버리지 않고 버림받지 않을 것이라는 서로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제4과 가족. 가족 개념의 변화. 가족은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집단이며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집단이다. 이러한 가족은 부부와 그들의 자녀로 구성되고 주거와 경제적인 생활을 함께하는 집단으로 정의되는데, 이는 많은 문화에서 가족을 구성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결혼과 출산을 꼽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의 빠른 변화와 함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크게 달라졌고, 이러한 변화는 가족이라는 집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과거의 사람들은 자신이 태어난 집에서 부모와 함께 살다가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도 계속 그 집에서 사는 대가족으로서의 삶을 살았다. 그러나 산업화 이후 사람들은 경제 생활을 위해 가족을 떠나 생활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이전의 대가족보다 규모가 축소된 핵가족으로 가족의 형태가 변화하였다. 그렇다면 지금의 가족은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을까? 어느 때보다 사회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바뀌어감에 따라 가족 내에서 구성원 간의 세대 차이가 이전 시대보다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세대 차이는 가족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었고, 부모 세대와의 갈등으로 인해 가족과 주거를 함께하지 않고 혼자 독립하여 사는 젊은이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와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미룬 상태로 혼자 살고 있는 사람 역시 많아졌다. 또한 이혼율의 증가로 이혼 후 배우자 없이 혼자 지내는 사람이 늘고 있으며,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수명이 길어지면서 혼자 사는 노인도 증가하였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1인 가구는 2인 이상의 집단이 아니라는 점에서 가족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가족의 다양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1인 가구의 증가가 분명한 사회 현상이며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새로운 가족의 유형으로 보고 있다. 또한 가족은 규모에서뿐만 아니라 구성원에 있어서도 변화를 겪고 있다. 가족을 구성하는 중요한 조건인 혼인이나 혈연 관계가 아닌 사람과 함께 주거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함께 사는 사람들도 있고, 부모의 재혼으로 인해 새로운 가족이 구성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아이를 입양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개,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을 자신의 가족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듯 가족 구성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회의 변화로 인해 가족의 규모는 점차 축소되어 왔으며 가족 구성원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가족의 모습은 결혼과 출산으로 이루어진 집단이라는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과는 다소 다른 형태이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그리고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가족의 정의와 개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가족은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집단이며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집단이다. 이러한 가족은 부부와 그들의 자녀로 구성되고 주거와 경제적인 생활을 함께하는 집단으로 정의되는데, 이는 많은 문화에서 가족을 구성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결혼과 출산을 꼽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의 빠른 변화와 함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크게 달라졌고, 이러한 변화는 가족이라는 집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과거의 사람들은 자신이 태어난 집에서 부모와 함께 살다가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도 계속 그 집에서 사는 대가족으로서의 삶을 살았다. 그러나 산업화 이후
사람들은 경제 생활을 위해 가족을 떠나 생활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이전의 대가족보다 규모가 축소된 핵가족으로 가족의 형태가 변화하였다. 그렇다면 지금의 가족은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을까? 어느 때보다 사회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바뀌어감에 따라 가족 내에서 구성원 간의 세대 차이가 이전 시대보다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세대 차이는 가족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었고, 부모 세대와의 갈등으로 인해 가족과 주거를 함께하지 않고 혼자 독립하여 사는 젊은이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와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미룬 상태로 혼자 살고 있는 사람 역시 많아졌다. 또한 이혼율의 증가로 이혼 후 배우자 없이 혼자 지내는 사람이 늘고 있으며,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수명이 길어지면서 혼자 사는 노인도 증가하였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1인 가구는 2인 이상의 집단이 아니라는 점에서 가족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가족의 다양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1인 가구의 증가가 분명한 사회 현상이며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새로운 가족의 유형으로 보고 있다. 또한 가족은 규모에서뿐만 아니라 구성원에 있어서도 변화를 겪고 있다. 가족을 구성하는 중요한 조건인 혼인이나 혈연 관계가 아닌 사람과 함께 주거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함께 사는 사람들도 있고, 부모의 재혼으로 인해 새로운 가족이 구성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아이를 입양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개,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을 자신의 가족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듯 가족 구성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회의 변화로 인해 가족의 규모는 점차 축소되어 왔으며 가족 구성원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가족의 모습은 결혼과 출산으로 이루어진 집단이라는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과는 다소 다른 형태이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그리고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가족의 정의와 개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제4과 가족 활동 전통 성인식 관례란 한국의 전통 성인식을 말한다. 관례는 결혼이 정해진 후 좋은 날을 잡아 치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조선시대에는 15살부터 20살 사이에 결혼을 하였기 때문에 관례 역시 이 나이에 치렀다. 그 당시에 청소년들은 모두 따은 긴 머리 모양을 하고 있었고, 어른은 긴 머리를 모두 묶어 올리고 있어 머리 모양을 통해 청소년과 어른을 구별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성인식에서는 청소년들의 머리를 묶어 올리는 행사를 하였는데, 이러한 행사를 남자는 머리에 갓을 쓴다고 하여 관례라고 했고, 여자는 비녀를 꽂는다고 하여 계례라고 불렀다. 관례를 치른 사람은 더 이상 청소년이 아닌 한 사람의 성인으로 대우를 해주었다. 현대에는 만 19세의 젊은이들이 자신이 더 이상 청소년이 아닌 성인임을 스스로 느끼고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매년 5월 세 번째 월요일을 성년의 날로 정해 행사를 하고 있다.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관례란 한국의 전통 성인식을 말한다. 관례는 결혼이 정해진 후 좋은 날을 잡아 치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조선시대에는 15살부터 20살 사이에 결혼을 하였기 때문에 관례 역시 이 나이에 치렀다. 그 당시에 청소년들은 모두 따은 긴 머리 모양을 하고 있었고, 어른은 긴 머리를 모두 묶어 올리고 있어 머리 모양을 통해 청소년과 어른을 구별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성인식에서는 청소년들의 머리를 묶어 올리는 행사를 하였는데, 이러한 행사를 남자는 머리에 갓을 쓴다고 하여 관례라고 했고, 여자는 비녀를 꽂는다고 하여 계례라고 불렀다. 관례를 치른 사람은 더 이상 청소년이 아닌 한 사람의 성인으로 대우를 해주었다. 현대에는
만 19세의 젊은이들이 자신이 더 이상 청소년이 아닌 성인임을 스스로 느끼고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매년 5월 세 번째 월요일을 성년의 날로 정해 행사를 하고 있다. 제5과 범죄와 예방. 현금 인출기에 놓고 간 돈도 가져가면 절도죄. 현금 인출기에 다른 사람이 두고 간 돈을 가져가면 절도죄가 된다. 지난 25일 현금 인출기 위에 놓여 있던 20만 원을 가져간 김모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동대문구에 사는 황모 씨는 회기동의 한 은행에서 현금 20만 원을 찾았다. 친구와 통화 중이었던 그는 급한 마음에 돈을 현금 인출기 위에 그대로 둔 채 카드만 들고 자리를 떠났다. 잠시 후 현금 인출기를 이용하려고 들어온 김 씨는 돈을 보고 순간적인 욕심에 그 돈을 가져갔고 얼마 뒤 절도죄로 경찰에 붙잡히게 되었다. 김 씨는 주인이 없어서 가져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현금 인출기 위에 놓인 돈은 다시 은행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무단으로 가져갔을 경우 절도죄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또 이런 경우를 직접 목격했다면 은행에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현금 인출기에 다른 사람이 두고 간 돈을 가져가면 절도죄가 된다. 지난 25일 현금 인출기 위에 놓여 있던 20만 원을 가져간 김모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동대문구에 사는 황모 씨는 회기동의 한 은행에서 현금 20만 원을 찾았다. 친구와 통화 중이었던 그는 급한 마음에 돈을 현금 인출기 위에 그대로 둔 채 카드만 들고 자리를 떠났다. 잠시 후 현금 인출기를 이용하려고 들어온 김 씨는 돈을 보고 순간적인 욕심에 그 돈을 가져갔고 얼마 뒤 절도죄로 경찰에 붙잡히게 되었다. 김 씨는 주인이 없어서 가져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현금 인출기 위에 놓인 돈은 다시 은행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무단으로 가져갔을 경우 절도죄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또 이런 경우를 직접 목격했다면 은행에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5과 범죄와 예방. 깨진 유리창 이론. 깨진 유리창 이론이란 건물의 깨진 유리를 그대로 두면 그곳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어 그 지역 전체의 범죄율이 높아진다는 범죄 심리학 이론이다. 이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 유리창이 조금 깨져 있는 차 한 대와 아무 이상 없는 차 한 대를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길에 두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난 후 유리창이 깨져 있던 자동차는 거의 폐차를 해야 할 정도로 망가진 반면 다른 차 한 대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깨진 유리창 하나가 차를 폐차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1994년 미국 뉴욕시는 도시의 치안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깨진 유리창 이론을 도입하였다. 당시 뉴욕의 지하철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낙서로 뒤덮여 있었고 각종 범죄가 일어나는 위험한 곳이었다. 이에 뉴욕시는 지하철의 낙서를 모두 제거해 지하철 범죄율을 낮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이러한 정책에 대해 시민들은 큰 효과를 기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결과는 놀라웠다. 뉴욕의 지하철 범죄 발생률이 이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이다. 그 후 뉴욕시는 쓰레기 투기, 무단 횡단 등의 경범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였고 이로 인해 뉴욕 전체의 범죄 발생률 역시 점차 감소하게 되었다.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깨진 유리창 이론이란 건물의 깨진 유리를 그대로 두면 그곳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어 그 지역 전체의 범죄율이 높아진다는 범죄 심리학 이론이다. 이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 유리창이 조금 깨져 있는 차 한 대와 아무 이상 없는 차 한 대를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길에 두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난 후 유리창이 깨져 있던 자동차는 거의 폐차를 해야 할 정도로 망가진 반면
다른 차 한 대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깨진 유리창 하나가 차를 폐차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1994년 미국 뉴욕시는 도시의 치안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깨진 유리창 이론을 도입하였다. 당시 뉴욕의 지하철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낙서로 뒤덮여 있었고 각종 범죄가 일어나는 위험한 곳이었다. 이에 뉴욕시는 지하철의 낙서를 모두 제거해 지하철 범죄율을 낮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이러한 정책에 대해 시민들은 큰 효과를 기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결과는 놀라웠다. 뉴욕의 지하철 범죄 발생률이 이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이다. 그 후 뉴욕시는 쓰레기 투기, 무단 횡단 등의 경범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였고 이로 인해 뉴욕 전체의 범죄 발생률 역시 점차 감소하게 되었다. 제5과 범죄와 예방. 회기동 안녕마을. 최근 범죄 예방의 한 방법으로 범죄 예방 설계가 주목받고 있다. 범죄 예방 설계란 도시계획이나 건축 설계 단계에서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범죄 예방 설계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지하 주차장에 여성 전용 공간을 출입문과 가깝게 배치하는 것, 아파트나 주택 밖의 가스 배관을 미끄러운 재질로 만드는 것, 공공장소의 엘리베이터를 투명한 유리로 만드는 것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범죄 예방 설계가 적용된 대표적인 예로 회기동 안녕마을이 있다. 동대문구 회기동은 좁은 골목이 많아 눈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았고 이 때문에 크고 작은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곳이었다. 따라서 밤늦게 귀가하는 주민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동대문구는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 안녕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먼저 어두운 골목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밝은 색깔로 벽화를 그리기 시작하였다. 이 작업에는 경희대학교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골목 바꾸기에 힘을 보탰다. 이틀간 이루어진 벽화 작업이 끝난 후 어둡고 칙칙했던 골목은 밝고 환한 골목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또한 각 집의 담장 위에 도둑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설치하였던 뾰족한 철조망도 파란색 철판으로 교체하였다. 보기에 좋지 않았던 철조망을 제거하고 파란색 예쁜 철판을 설치하자 골목의 분위기도 한층 화사해졌다. 다음으로 골목마다 전봇대의 색을 다르게 칠하고 번호를 따라 범죄가 일어났을 경우 피해자가 자신의 위치를 쉽게 알릴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각 집에 설치된 우편함을 조명이 달린 것으로 교체하여 늦은 밤 주민들이 마음 편히 골목을 다닐 수 있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마을 입구에 쉼터를 만들어 주민들이 이웃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으며 마을 곳곳에 다양한 운동기구를 설치해 주민들이 언제든 편히 운동하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주로 집안에서만 머물던 주민들을 마을 곳곳에서 활동하게 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회기동은 안녕마을 프로젝트 이후 범죄 발생률이 크게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 간의 소통 또한 원활해져 주민들이 자신의 마을에 애정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회기동의 변화는 범죄 예방 설계가 범죄 예방의 효과뿐만 아니라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었던 과거 한국의 마을 공동체 모습을 되살리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최근 범죄 예방의 한 방법으로 범죄 예방 설계가 주목받고 있다. 범죄 예방 설계란 도시계획이나 건축 설계 단계에서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범죄 예방 설계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지하 주차장의 여성 전용 공간을 출입문과 가깝게 배치하는 것, 아파트나 주택 밖의 가스 배관을 미끄러운 재질로 만드는 것, 공공장소의 엘리베이터를 투명한 유리로 만드는 것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범죄 예방 설계가 적용된 대표적인 예로 회기동 안녕마을이 있다. 동대문구 회기동은 좁은 골목이 많아 눈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았고 이 때문에 크고 작은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곳이었다. 따라서 밤늦게 귀가하는 주민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동대문구는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 안녕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먼저 어두운 골목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밝은 색깔로 벽화를 그리기 시작하였다. 이 작업에는 경희대학교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골목 바꾸기에 힘을 보탰다. 이틀간 이루어진 벽화 작업이 끝난 후 어둡고 칙칙했던 골목은 밝고 환한 골목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또한 각 집의 담장 위에 도둑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설치하였던 뾰족한 철조망도 파란색 철판으로 교체하였다. 보기에 좋지 않았던 철조망을 제거하고 파란색 예쁜 철판을 설치하자 골목의 분위기도 한층 화사해졌다. 다음으로 골목마다 전봇대의 색을 다르게 칠하고 번호를 달아 범죄가 일어났을 경우 피해자가 자신의 위치를 쉽게 알릴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각 집에 설치된 우편함을 조명이 달린 것으로 교체하여 늦은 밤 주민들이 마음 편히 골목을 다닐 수 있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마을 입구에 쉼터를 만들어 주민들이 이웃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으며 마을 곳곳에 다양한 운동기구를 설치해 주민들이 언제든 편히 운동하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주로 집안에서만 머물던 주민들을 마을 곳곳에서 활동하게 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회기동은 안녕마을 프로젝트 이후 범죄 발생률이 크게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 간의 소통 또한 원활해져 주민들이 자신의 마을에 애정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회기동의 변화는 범죄 예방 설계가 범죄 예방의 효과뿐만 아니라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었던 과거 한국의 마을 공동체 모습을 되살리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5과 범죄와 예방 활동 마을의 수호신 어느 나라나 마을의 경계를 나타내는 상징물이 있다. 한국에도 마을을 구분하고 수호신의 역할을 하는 장승과 솥대가 있다. 먼저 장승은 나무에 사람의 얼굴 형태를 조각하여 마을 입구에 세워둔 조각상이다. 남자의 모습을 한 장승에는 천하대장군, 여자의 모습을 한 장승에는 지하여장군이 새겨져 있다. 장승은 마을의 경계와 위치를 알려주기도 하지만 잡귀와 질병으로부터 마을 사람들을 지켜주는 수호신의 성격이 강하다. 솥대 역시 장승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장대 끝에 새를 조각하여 올려놓은 것이 특징이다. 솥대 위에 새를 올려놓은 것은 새가 신과 인간을 연결해준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솥대에는 새 중에서도 기러기, 오리, 갈매기 등의 물새를 많이 올려놓았는데 이는 홍수, 화재와 같은 재난으로부터 마을을 지키며 물새가 마을의 풍년을 가져다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반영된 것이다.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어느 나라나 마을의 경계를 나타내는 상징물이 있다. 한국에도 마을을 구분하고 수호신의 역할을 하는 장승과 솥대가 있다. 먼저 장승은 나무에 사람의 얼굴 형태를 조각하여 마을 입구에 세워둔 조각상이다. 남자의 모습을 한 장승에는 천하대장군, 여자의 모습을 한 장승에는 지하여장군이 새겨져 있다. 장승은 마을의 경계와 위치를 알려주기도 하지만 잡귀와 질병으로부터 마을 사람들을 지켜주는 수호신의 성격이 강하다. 솥대 역시 장승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장대 끝에 새를 조각하여 올려놓은 것이 특징이다. 솥대 위에 새를 올려놓은 것은 새가 신과 인간을 연결해준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솥대에는 새 중에서도 기러기, 오리, 갈매기 등의 물새를 많이 올려놓았는데 이는
홍수, 화재와 같은 재난으로부터 마을을 지키며 물새가 마을의 풍년을 가져다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반영된 것이다. 제6과 경제 생활 속 10원짜리 동전 최근 10원짜리 동전의 발행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카드 결제, 인터넷 뱅킹의 보편화 등으로 인해 현금의 사용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10원짜리 동전을 계속 발행하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제 이와 비슷한 이유로 캐나다, 호주, 스웨덴 등에서는 최소 단위 화폐의 발행을 중단한 상태이다. 그러나 정부가 10원짜리 동전을 계속 발행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10원짜리 동전은 물가의 상승을 막아준다. 예를 들어 현재 970원에 살 수 있는 물건의 경우 10원짜리 동전의 발행이 중단되면 1,000원으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 만약 모든 제품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면 전체 소비자 물가가 크게 인상될 것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게 된다. 또한 사람들이 물건을 구매할 때 10원짜리 동전을 사용하는 경우는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일상생활에서 10원짜리는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기업들의 경우 제품의 가격을 결정할 때 10원 단위를 사용하고 있으며 990원 마케팅 등으로 소비자들의 상품 구매를 유도하기도 한다. 이는 10원짜리 동전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거스름돈, 봉투 구매 등에서도 10원짜리는 여전히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최근 10원짜리 동전의 발행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카드 결제, 인터넷 뱅킹의 보편화 등으로 인해 현금의 사용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10원짜리 동전을 계속 발행하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제 이와 비슷한 이유로 캐나다, 호주, 스웨덴 등에서는 최소 단위 화폐의 발행을 중단한 상태이다. 그러나 정부가 10원짜리 동전을 계속 발행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10원짜리 동전은 물가의 상승을 막아준다. 예를 들어 현재 970원에 살 수 있는 물건의 경우 10원짜리 동전의 발행이 중단되면 1,000원으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 만약 모든 제품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면 전체 소비자 물가가 크게 인상될 것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게 된다. 또한 사람들이 물건을 구매할 때 10원짜리 동전을 사용하는 경우는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일상생활에서 10원짜리는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기업들의 경우 제품의 가격을 결정할 때 10원 단위를 사용하고 있으며 990원 마케팅 등으로 소비자들의 상품 구매를 유도하기도 한다. 이는 10원짜리 동전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 거스름돈, 봉투 구매 등에서도 10원짜리는 여전히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제6과 경제 경제지수 이야기 특정 제품의 가격으로 각국의 물가 수준을 비교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것인데 대표적인 것으로 맥도날드의 인기 상품인 빅맥의 가격을 비교해 만든 빅맥 지수를 꼽을 수 있다. 영국의 한 경제 잡지는 1986년부터 매년 2차례씩 빅맥 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빅맥 지수는 전 세계 120여 개국의 빅맥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작성되는데 이를 통해 각국의 물가 수준을 쉽게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의 커피 가격을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라테 지수도 있다. 이 지수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높은 도시는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로 커피 한 잔의 가격은 1,700원 정도이다. 한편 한국에는 신라면 지수가 있는데 이는 한국의 한 라면 회사가 수출국의 라면 가격을 비교해 작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각종 지수에는 제품의 가격 결정 요인이 되는 각국의 인건비, 임대료, 세금 및 관세 등은 반영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지수들은 한 나라의 물가 수준과 경제 상황을 대략적으로는 알아볼 수 있지만
절대적인 자료로는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특정 제품의 가격으로 각국의 물가 수준을 비교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것인데, 대표적인 것으로 맥도널드의 인기 상품인 빅맥의 가격을 비교해 만든 빅맥 지수를 꼽을 수 있다. 영국의 한 경제 잡지는 1986년부터 매년 2차례씩 빅맥 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빅맥 지수는 전 세계 120여 개국의 빅맥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작성되는데, 이를 통해 각국의 물가 수준을 쉽게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의 커피 가격을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라테 지수도 있다. 이 지수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높은 도시는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로 커피 한 잔의 가격은 1,700원 정도이다. 한편 한국에는 신라면 지수가 있는데, 이는 한국의 한 라면 회사가 수출국의 라면 가격을 비교해 작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각종 지수에는 제품의 가격 결정 요인이 되는 각국의 인건비, 임대료, 세금 및 관세 등은 반영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지수들은 한 나라의 물가 수준과 경제 상황을 대략적으로는 알아볼 수 있지만 절대적인 자료로는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제6과 경제 불황 마케팅의 종류와 효과. 최근 계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이에 기업들은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이용해 상품의 매출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대표적인 불황 마케팅 전략으로는 대용량, 한정판, 증정품 전략 등을 꼽을 수 있다. 먼저 대용량 마케팅 전략의 경우, 예전에는 기업과 제품의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잘 사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대용량 제품을 앞다투어 출시하고 있다. 특히 화장품, 생필품, 식음료 등이 대용량으로 많이 출시되고 있는데, 이는 요즘과 같이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소비자들은 양이 많고 가격이 저렴한 대용량 제품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특히 화장품의 경우 기존 제품의 용량을 1.5에서 2배 정도 늘린 대용량 제품이 시장에 많이 나오고 있다. 화장품을 주로 소비하는 여성들에게 화장품은 매일 사용해야 하는 생필품인 것에 비해 가격은 비싼 편이었다. 이런 여성 고객들에게 대용량 화장품은 기존의 제품보다 용량 대비 가격이 저렴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또한 알뜰한 소비자들은 휴지, 세제 등과 같이 유통기한이 긴 생필품의 경우 주로 대용량 제품을 구매한다. 이렇게 대용량 제품의 인기는 갈수록 높아져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했다. 한편 한정판 마케팅은 제품의 수량을 제한하여 구하기 어려운 것일수록 더 갖고 싶은 사람의 심리를 이용한 전략이다. 한정판 마케팅 전략의 경우 예전에는 주로 명품 브랜드에서 많이 사용하던 전략으로 매출의 상승보다는 브랜드 홍보와 주요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로 이용되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의류, 화장품, 문구류, 생필품, 주류 등으로 한정판 마케팅의 사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한정판 제품은 개성을 중시하는 현대인에게 남과 다르다는 만족감을 줄 수 있어 다소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한정판 제품은 판매할 수 있는 수량이 정해져 있어 실제 기업의 매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기업들은 브랜드의 이미지를 높이는 동시에 오리지널 제품의 판매 상승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전략을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품 구매 시 고객들에게 증정품을 제공하는 것도 불황에는 필수적인 마케팅 전략이 되고 있다. 실제 증정품을 제공하는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의 매출 차이는 생각보다 크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 말하고 소비자들은 가격이 비슷한 제품이라면 증정품을 제공하는 제품을 구매한다. 실제로 한 전자제품 쇼핑몰에서는 지난 여름 에어컨을 구매한 고객에게 선풍기를 증정품으로 주는 행사를 실시해 매출이 50% 이상 올랐다.
자동차 업체의 경우에도 고객들이 돈을 따로 주고 구매해야 하는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등을 자동차를 구매한 고객에게 증정품으로 주는 마케팅을 실시하여 고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최근 몇 년간 지속되고 있는 경제 불황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지갑은 잘 열리지 않고 있다. 이에 고민이 깊어진 기업들이 최소의 마케팅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 전략들을 선택하고 있다. 이러한 마케팅 전략은 불황의 장기화와 함께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최근 계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이에 기업들은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이용해 상품의 매출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대표적인 불황 마케팅 전략으로는 대용량, 한정판, 증정품 전략 등을 꼽을 수 있다. 먼저 대용량 마케팅 전략의 경우 예전에는 기업과 제품의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잘 사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대용량 제품을 앞다투어 출시하고 있다. 특히 화장품, 생필품, 식음료 등이 대용량으로 많이 출시되고 있는데 이는 요즘과 같이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소비자들은 양이 많고 가격이 저렴한 대용량 제품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특히 화장품의 경우 기존 제품의 용량을 1.5에서 2배 정도 늘린 대용량 제품이 시장에 많이 나오고 있다. 화장품을 주로 소비하는 여성들에게 화장품은 매일 사용해야 하는 생필품인 것에 비해 가격은 비싼 편이었다. 이런 여성 고객들에게 대용량 화장품은 기존의 제품보다 용량 대비 가격이 저렴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또한 알뜰한 소비자들은 휴지, 세제 등과 같이 유통기한이 긴 생필품의 경우 주로 대용량 제품을 구매한다. 이렇게 대용량 제품의 인기는 갈수록 높아져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했다. 한편 한정판 마케팅은 제품의 수량을 제한하여 구하기 어려운 것일수록 더 갖고 싶은 사람의 심리를 이용한 전략이다. 한정판 마케팅 전략의 경우 예전에는 주로 명품 브랜드에서 많이 사용하던 전략으로 매출의 상승보다는 브랜드 홍보와 주요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로 이용되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의류, 화장품, 문구류, 생필품, 주류 등으로 한정판 마케팅의 사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한정판 제품은 개성을 중시하는 현대인에게 남과 다르다는 만족감을 줄 수 있어 다소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한정판 제품은 판매할 수 있는 수량이 정해져 있어 실제 기업의 매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기업들은 브랜드의 이미지를 높이는 동시에 오리지널 제품의 판매 상승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전략을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품 구매 시 고객들에게 증정품을 제공하는 것도 불황에는 필수적인 마케팅 전략이 되고 있다. 실제 증정품을 제공하는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의 매출 차이는 생각보다 크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 말하고 소비자들은 가격이 비슷한 제품이라면 증정품을 제공하는 제품을 구매한다. 실제로 한 전자제품 쇼핑몰에서는 지난 여름 에어컨을 구매한 고객에게 선풍기를 증정품으로 주는 행사를 실시해 매출이 50% 이상 올랐다. 자동차 업체의 경우에도 고객들이 돈을 따로 주고 구매해야 하는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등을 자동차를 구매한 고객에게 증정품으로 주는 마케팅을 실시하여 고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최근 몇 년간 지속되고 있는 경제 불황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지갑은 잘 열리지 않고 있다. 이에 고민이 깊어진 기업들이 최소의 마케팅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 전략들을 선택하고 있다. 이러한 마케팅 전략은 불황의 장기화와 함께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측된다. 제6과 경제 활동 흥정과 덤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경험할 수 있는 즐거움은 바로 흥정과 덤이다. 흥정은 상인과 손님이 대화를 통해 두 사람 모두가 원하는 가격에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다.
전통시장에서는 흥정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 흥정이 성공하게 되면 물건을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모두 만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장에서 장을 볼 때 상인이 몇 개씩 더 건네는 과일이나 채소 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덤이다. 덤에는 사람 사이의 정을 중시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 있다. 우리는 이러한 흥정과 덤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깨닫고 서로를 이해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경험할 수 있는 즐거움은 바로 흥정과 덤이다. 흥정은 상인과 손님이 대화를 통해 두 사람 모두가 원하는 가격에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다. 전통시장에서는 흥정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 흥정이 성공하게 되면 물건을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모두 만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장에서 장을 볼 때 상인이 몇 개씩 더 건네는 과일이나 채소 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덤이다. 덤에는 사람 사이의 정을 중시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 있다. 우리는 이러한 흥정과 덤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깨닫고 서로를 이해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